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희로애락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이라는 뜻으로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담은 밴드 음악에는 이러한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로애락은 어떤 형태인가요? 매주 화요일 희로애락과 함께 그 형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희로애락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신소미입니다. 어느덧 개강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학우 여러분들은 새 학기에 잘 적응하셨나요? 방학과 달라진 일상에 몸과 마음이 변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떤 것에 힘을 얻으시나요? 마음 맞는 친구들, 귀여운 동물들, 힐링할 수 있는 영화 등 우리는 다양한 것에 힘을 얻곤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내 상황에 알맞은 노래를 들을 때 힘을 얻는데요.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가사와 멜로디가 담긴 음악을 들으면 누군가가 응원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학우분들 중에서도 노래로 힘을 얻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밴드는 각기 다른 우리의 일상을 응원하는 팀들인데요. 어떤 밴드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밴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응원하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할로로입니다. 할로로는 2022년 3월 14일에 입춘이라는 곡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녀의 응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시작을 찾으러 2020년으로 떠나봅시다. 대학생 할로로는 기획사에 아무런 곡도 없이 음악을 하고 싶다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당시에는 음악을 잘 알지 못했지만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어필이 통했던 걸까요? 연락을 받은 기획사는 데모곡을 받아보고 싶다는 대답을 주었습니다. 할로로는 이 대답에 무작정 무료 작곡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요. 2개월 만에 곡을 받은 기획사는 멋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2021년 연습생 신분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할로로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초반에는 당시 유행하던 음악을 시도했지만 그 시도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했습니다. 고민 끝에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결심하게 되는데요. 국어 국문학과 출신인 할로로는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문학적인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적 색을 찾는 것에는 한 발자국 다가갔지만 새로운 도전에 불안감이 가득했는데요. 불안감에 휩싸인 할로로는 우연히 밤 산책을 하던 중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문득 꽃을 보며 저 친구도 저렇게 피어나는데 나라고 안 될 것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얻은 희망과 용기로 쓴 곡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 입춘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도전이 두려워 망설였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도전 뒤의 실패가 두려워 뒷걸음치곤 합니다. 도전하지 않는다면 후회만 남지만 도전한다면 후회될지라도 경험과 자신감이 남죠. 음악에 대한 열정과 나만의 강점으로 자신의 봄을 스스로 맞이한 할로로를 따라 용기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도전이 새로운 봄을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할로로의 입춘 듣고 왔습니다. 입춘으로 음악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이후 다양한 곡을 내며 자신의 음악적 색을 더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대일까요? 그 무대는 바로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 무대입니다. 공연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되어 자신의 노래를 선보인 것인데요. 우연히 할로로의 무대를 본 콜드플레이 관계자가 그녀를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했고 할로로는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됐는데요. 서정적인 가사에 매료된 사람들은 할로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대학생 할로로의 영상에 친근감을 느끼며 그녀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는데요. 자신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보답하듯 할로로는 특별한 책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자몽살구클럽, 글쓴이는 할로로. 네, 맞습니다. 국어 국문학과인 자신의 장점을 살려 노래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소설에 담은 것인데요. 이후 세 번째 EP 앨범인 자몽살구클럽을 발매하면서 책과 노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소설 속 등장하는 소하, 태수, 유민, 보현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생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들인데요. 마치 누군가가 겪어봤을 것만 같은 현실 묘사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할로로가 전한 아픔에 대한 위로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덕분인 걸까요? 자몽살구클럽은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앨범 자몽살구클럽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간단한 문장이지만 어딘가 든든해지는 가사가 담겨있는 영영은 그 중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죠. 스스로를 노래했더니 청춘을 노래하는 가수가 된 할로로의 용의자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오전 8시 31분. 여러분은 국내 밴드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희로애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밴드 음악에 담긴 희로애락의 형태를 찾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을 응원하는 두 번째 밴드는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밴드 신인류입니다. 신인류는 2018년 9월 26일에 데뷔한 3인조 밴드인데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한 뒤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리더와 메인 보컬의 신혼유, 키보드의 하영언, 베이스의 문정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악기 구성이네 라고 생각하실 학우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밴드 악기 구성은 보컬과 기타, 베이스와 드럼, 건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신인류는 독특한 악기 구성으로 만든 음악을 통해 우리를 색다른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감정과 경험을 담은 가사, 그리고 파스텔 톤의 멜로디가 특징인데요. 바로 이 특징들 때문에 신인류의 노래에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곡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곡은 날씨의 요정이죠. 곡에 대한 소개를 듣고 노래를 감상하면 색다른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곡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소개를 듣고 곡을 감상해 봅시다. 우산을 챙기고 나가는 날에는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안 챙기는 날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죠. 내가 예고할 수 있는 순간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면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리는 소나기에 쫄딱 젖게 된다면 어떨까요? 가벼운 포기를 마주했을 때 마음은 어느새 편해지고 아무 걱정 없는 내 모습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가 원하던 모습이겠죠? 우리 그냥 지금처럼 날씨 이야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포기는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포기한 나를 몰아내세우기보다 날씨 이야기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나가는 건 어떨까요? 신인류의 날씨의 요정 듣고 왔습니다.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신인류의 노래를 듣다 보면 어쩐지 이 그룹은 순탄한 길만 걸어왔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인연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해체된 밴드였는데요. 대학교에서 만나 친구 사이로 활동했던 그들은 졸업 이후 사회로 나오며 새로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멤버를 모은 신혼유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면서 자리를 내려놓았고, 신인유는 각자의 삶을 찾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멤버 문정환은 베이스를 잠시 쉬며 녹음실에 취직했는데요. 일을 하던 문정환은 우연히 녹음을 하러 온 신혼유를 마주쳤고, 그 둘은 자연스럽게 음악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 신인류의 음악이 그리워진 그들은 멤버 하영원에게 연락했고, 마음이 맞아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되었죠. 때묻지 않은 순수한 가사와 따뜻한 곡을 쓰는 신혼유, 녹음을 비롯해 전반적인 음향 관리를 담당하는 문정환, 작곡과 편곡을 비롯해 신인류를 이어주는 하영원까지, 이 세 명이 모여 신인류의 음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곡과 더불어 각종 드라마 OST까지 발매하며 꾸준히 활동 중인데요. 그 중에서도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 작가 미정은 배우 천우희의 역할에 딱 맞아 드라마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끝을 보인 인연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만으로 새로운 노래를 하게 된 신인류의 모습을 살펴보니 운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난다는 말이 있죠. 어쩌면 신인류도 결국엔 만날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신인류의 1인칭 관찰자 시점 듣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희로애락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응원하는 밴드라는 주제로 할로로와 신인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근 할로로와 신인류의 공통점이 생겨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 시상식은 바로 한국대중음악상인데요. 2004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는 이 시상식은 매년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대중음악 시상식 중 유일하게 상업적 성적과 대중적 인기보다 음악성으로 평가하는 시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할로로는 시상식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올해의 음악인상을 수상했는데요. 할로로는 올해의 음악인 최연소 수상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자신의 음악적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정위원 최용화는 메마른 세상에 건네는 올바른 분노와 다정한 용기. 할로로의 음악은 2025년 한국 대중음악 씬의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위로의 이정표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상을 수상한 할로로는 노래를 듣고 보내주는 사람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해 올해 음악인까지 수상한 할로로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신인류는 최우수 얼터너티브 록 음반상을 수상했습니다. 2025년 4월 8일에 발매한 빛나는 스트라이크 앨범이 상을 받으며 그들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죠. 선정위원 배순탁은 그들은 무너진 일상에서도 찬란한 순간을 약속한다. 아름다움을 함께 응시하자고 손을 건넨다. 라며 상을 받는 이유를 확고히 밝혀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응원하는 신인류의 음악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밴드 이야기의 주인공은 할로로와 신인류였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할로로, 그리고 순수하지만 공감되는 노래를 하는 신인류의 이야기를 듣고 하구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방송이 일상 속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오늘의 추천곡입니다. 신인류의 정면 돌파 들려드리면서 3월 17일에 희로애락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히로에락에서는 우리를 응원하는 할로로와 신인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의 히로에락의 형태에 색이 더해졌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60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게시판 혹은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지연우, 그리고 저는 진행의 신소미였습니다. 히로에락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색다른 밴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수요일 점심방송 윕스 건축사무소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건축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물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건축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지연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맑아서 그런지 괜히 밖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문득 저 높은 하늘 가까이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건물 안에 담긴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이 건물은 높이 555m, 123층짜리 건물인데요. 멀리서 봐도 하늘 위로 쭉 솟아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보시면서 모양이 좀 특이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아래는 넓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끝이 뾰족하게 마무리되는 모양인 롯데타워는 한국 도자기와 붓을 모티브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모양이 꼭 붓 끝을 닮았다는 건데요. 또 붓으로 획을 그은 듯한 부드러운 선이 하나의 건물로 표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공사 발표 후 디자인이 무려 20번이나 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전통연이나 도자기 같은 특정 건물 하나를 본떠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특정 물건이 아닌 우리 전통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곡선 자체를 담아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건물 외벽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건물 외벽은 유리로 덮여 있는데요. 그 유리 사이사이에 있는 선들이 유리 통창을 나누는 선이 되고 유리에 닿는 햇빛을 여러 방향으로 반사시키며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외벽에 조명들이 켜지면서 서울 야경을 빛내줍니다. 롯데타워에 갈 기회가 있다면 낮에는 한국의 곡선을, 밤에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두 매력을 모두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쇼핑몰, 호텔, 전망대 같이 구경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는 바로 117층에 위치한 전망대 서울스카이인데요.
여기서는 날씨가 맑으면 40km 떨어진 인천 앞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탁 트인 서울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엔 이 거대한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지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엔 555m의 롯데월드 타워를 도대체 어떻게 지었는지 그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롯데월드 타워를 짓기 위해서는 75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지하 38m 깊이까지 땅을 파고 그 아래의 길이 30m, 지름이 1m짜리 기둥을 108개나 설치했는데요. 여기서 길이 30m는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 높은 기둥을 땅속에 108개나 심어 넣었다고 하니 얼마나 치밀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예상되는 것 같네요. 건물을 단단하게 고정한 후에는 가로 세로 72m, 두께 6.5m짜리 거대한 콘크리트 반을 갈아서 기초를 완성했는데요. 이 기초를 만들기 위해 레미콘 5,300대가 3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과정들을 거쳤지만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리는 건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시작에 앞서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건물이 높아질수록 바람이 점점 강해진다는 점인데요.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부는 바람의 평균 속도는 초속 55m로 2003년 우리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풍속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꼭대기에는 매일 태풍급 바람이 부는 거라 다름없는 셈인데요. 이런 바람을 견뎌야 하니 건물을 안전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건물 안쪽에는 건물 전체를 받쳐주는 중심 기둥을 세우고 그 주변을 8개의 큰 기둥이 둘러싸는 구조로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중심 기둥에 힘을 집중시키는 방식 덕분에 내부의 기둥이 거의 없어 사방이 탁 트인 정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대나무 마디처럼 약 40층마다 가로 방향으로 건물 전체를 한 번씩 묶어주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죠. 또 마지막 꼭대기 부분은 콘크리트보다 가벼워 바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철로 마무리했는데요. 바람을 견뎌내기 위해 한 건물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쓰였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이번 코너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롯데월드 타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은 오후 1시 31분. 여러분은 윕스 건축사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은 건축물인데요.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건축 이야기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롯데월드 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높이가 무려 828m의 163층짜리 건물인데요. 롯데월드 타워보다도 270m나 더 높은 이 건물은 롯데타워 꼭대기에 63빌딩을 하나 더 얹은 높이인데요. 얼마나 높을지 감이 오시나요? 실제로 본다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 않나요? 부르즈는 아랍어로 탑이라는 뜻이고 할리파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이름은 할리파의 탑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원래 건물의 이름은 부르즈 두바이였는데 완공 직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에 붙일 만큼 두바이에서 이 건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지는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건물의 생김새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르즈 할리파는 사막에서 피는 꽃인 히메노 칼리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이 꽃은 꽃잎이 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인데요. 부르즈 할리파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꼭 그 꽃처럼 세 방향으로 날개가 펼쳐진 Y자 모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Y자 모양과 함께 각 층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쌓여있는 나선형으로 배치되면서 사막의 강한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안정성도 함께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대나무 마디에서 힌트를 얻었던 것처럼 부르즈 할리파도 자연에서 답을 찾은 셈이죠. 건물 외관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덮인 외벽이 낮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밤에는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 빛의 탑처럼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두바이는 1년 내내 맑은 날이 많아 멀리서도 반짝이는 이 건물이 사막 한가운데서 화려하게 빛난다고 하는데요. 저도 언젠가 꼭 한번 직접 보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에픽하이의 부르즈 할리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부르즈 할리파를 어떻게 지었는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건물을 지은 게 우리나라 삼성물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우리나라 건설사가 지었다고 하니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을 짓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모래가 많은 사막 위에 세운 건물이다 보니 이 과정이 특히 중요했는데요. 직경 1.5m의 깊이에 50m짜리 콘크리트 기둥을 무려 192개나 설치하고 그 위에 두께 3.7m짜리 두꺼운 콘크리트 판을 깔아서 기초를 완성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바이 사막의 땅속은 소금기가 많은 지하수가 흘러서 콘크리트가 쉽게 녹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콘크리트 아래에 특수 보호 시스템을 설치해 소금기와 습기로부터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두바이는 여름 낮 기온이 50도에 달할 만큼 엄청나게 덥다 보니 낮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너무 빨리 굳어서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콘크리트 혼합물에 얼음을 넣고 공기가 서늘한 밤에만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완성하고 나서는 삼성물산이 개발한 특별한 방식으로 건물을 올려나갔는데요. 콘크리트가 굳으면 콘크리트를 굳히는 틀인 거푸집이 자동으로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 방식 덕분에 3일에 한 층씩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또 콘크리트를 꼭대기까지 한 번에 펌프로 쏘아 올리는 기술도 개발해서 452m 높이까지 한 번에 올린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르즈 할리파는 땅속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정말 정교한 계산 속에서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높고 큰 존재감을 놓치지 않고 활용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어떤 영화가 이 건물을 배경으로 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부르즈 할리파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톰 크루즈가 주연인 할리우드 액션 영화인데요. 그중 미션 임파서블 시즌 4에서 바로 이 부르즈 할리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톰 크루즈가 직접 이 건물 외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장면에서 온 가슴을 졸였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장면이 대역도, CG도 없이 직접 촬영됐다는 사실인데요. 톰 크루즈는 약 158m 높이에서 직접 건물 외벽을 올랐습니다. 그 높이에서 안전장비 하나 열지 채 촬영을 했다고 하니 배우로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은 122층과 148층 사이에서 진행됐는데요. 추락사고가 났을 때 122층 테라스에 떨어질 수 있는 각도를 미리 계산해서
그 위치에서만 촬영했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위치까지 계산해가며 촬영했다는 건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아찔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당시 영화 감독도 촬영하면서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톰 크루즈는 촬영이 끝난 후 안전장비도 없이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절대 거기서 웃으며 사진을 찍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계에 도전하는 배우의 모습과 비현실적인 높이의 건물이 어딘가 닮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상상하며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다양한 건축 양식부터 건축물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럼 다음 주에도 건축물 속 숨겨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60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이나 에브리타임 게시판 혹은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민유나,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 김세은, 그리고 저는 진행의 지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점심 여러분과 함께할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생활 속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법은 어떤 존재인가요?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해서 지나쳤던 순간들, 법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선택들,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상 속 기준이 되는 법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학우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될 법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채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취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방을 알아보는 학우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학교 근처를 걷다 보면 원룸, 오피스텔을 홍보하는 부동산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방을 구할 때는 내 공간이 생긴다는 기대와 설레는 감정이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막상 방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낯선 단어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같은 계약 방식부터 보증금, 관리비, 확정일자 같은 이야기까지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많죠. 일단 계약부터 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기 쉬운 순간도 있지만 사실 집을 구하는 일은 보증금처럼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취방을 구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법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취계약을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방을 구할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전세, 월세, 반전세 같은 용어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월세는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같은 구조가 대표적이에요. 반전세는 보증금을 조금 더 높게 맡기고 대신 월세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는 형태이죠. 전세는 큰 보증금을 맡기는 대신 월세를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맡긴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죠. 겉으로 보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가 가장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맡기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월세는 보증금이 비교적 적어 초기 부담은 낮습니다. 대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생기게 되죠. 반전세는 이 두 구조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조금 높지만 월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이죠. 이렇게 보면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각각의 구조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런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임대차 계약입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집을 사용하는 대신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같은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죠. 단순히 방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과 원룸은 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이 금방 나간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의 보증금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조금 더 천천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집을 고르는 것과 계약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BI의 추락 듣고 주거 계약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학생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 권리를 만드는 권리 계약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방이 마음에 들면 구조나 위치부터 보게 되지만 계약서에는 집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에는 집의 소유자와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다는 근저당 같은 권리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에 대출이 많이 잡혀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보다 대출 금액이 높은 경우라면 더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인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곤 하죠.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는 결국 집주인과 우리가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세입자이므로 최소한의 정보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죠.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겠죠? 바로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관리비 항목 같은 부분입니다. 관리비인 수도세나 인터넷 비용 같은 항목은 부가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포함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 전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조지의 오래오래 듣고 실제 사례와 함께 주거계약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는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실제 집값이 1억 원 정도인데 전세금을 1억 원 가까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신청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 세입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학가 주변 원룸이나 빌라에서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금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생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계약 전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크기의 집이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시세보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구조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높을수록 위험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월세는 매달 비용이 나가는 대신 보증금 규모가 비교적 작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며 위험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죠.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 집 시세, 대출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1시 32분. 여러분은 모르면 손해보는 대학생을 위한 법상식 라디오, 슬기로운 법률 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함께 떠나볼까요? 대학생들이 자취방을 계약할 때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권리와 보증금을 주장할 힘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하는 절차인데요.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받는 절차로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절차를 마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과정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사 정리를 하다 보니 깜빡했다거나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계약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특히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집의 권리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매매되거나 새로운 대출이 설정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준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다행히 이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몇 분 안에 처리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할 것도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정도입니다. 짧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 몇 분의 과정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취방 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사례를 통한 주거계약의 위험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번엔 전세 사기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알아볼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절차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 대학가 인근 빌라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여러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물건은 담보로 이미 큰 대출이 잡혀 있었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계약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였죠.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결국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을 구하는 일은 단순히 방을 찾는 일이 아니라 몇천만 원의 돈이 오가는 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세, 월세, 반전세는 각각 장단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여러 상황을 비교하는 과정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확인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리도어의 영어는 그렇듯 듣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세와 월세 같은 기본적인 주거 계약 이야기부터 자취방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자취방을 구하고 있거나 앞으로 방을 구하게 될 학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60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혹은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소영,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임채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매주 목요일 저녁 방송 목요 다큐에서는 재밌고 섬세한 다큐멘터리 속 시선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를 담아내고 지나쳤던 질문들을 꺼내보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은 넣어두고 방송을 들으며 다큐멘터리 속 타인의 시선을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최위서입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봄이라기에는 애매한 날씨였던 지난주를 지나 이제는 거리 곳곳에 꽃망울이 보이는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꽃이 만개한 시기도 좋지만 곧 피어날 꽃을 기다리면서 느낄 수 있는 설렘을 좋아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면 딱 이맘때쯤 고등학생 시절이 눈에 선명하게 떠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교정은 유독 벚꽃이 예뻤는데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학년에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 335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붙어 다니던 친구들과 3년 동안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느 한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와의 추억 하나 가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시절을 떠올리셨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어찌 보면 사랑보다 더 애틋하다는 우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 노래 듣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 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해드린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번 작품은 최근 저의 알고리즘에 떠서 우연히 접하게 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마 저처럼 알고리즘에서 마주하신 분들은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조금 색다른 우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썸네일 사진에 어린아이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네,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는 60살 차이의 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60살 차이 나는 친구라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마주할 앞날을 경험한 인생 선배인 친구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큐멘터리 속 주인공들은 과연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우정의 시작을 들려드리며 본격적으로 오늘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어느 날, 종도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문을 열고 빼꼼 꼬마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황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하고요. 서로의 이름을 묻고 그렇게 종도 할아버지와 우리는 이웃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당시엔 더 어렸던 우리가 할아버지의 김종도라는 이름은 꼭 기억했다고 해요. 문 밖으로 빼꼼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흐뭇하게 웃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절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우리와 종도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가슴 시린 우정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종도 할아버지와 우리의 첫 만남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 에피소드 참 영화 같지 않나요? 종도 할아버지는 그때 그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종도 할아버지의 이웃집으로 이사를 와서 할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처음 배웠는데요. 걸음마를 뗄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달리기를 배우고 산을 오를 때도 언제나 할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산에 올라가던 할아버지를 우리가 찾아와 부르더랍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하고 물었더니 웃으며 할아버지 목소리 따라왔지 라고 답했다는데요. 얼마나 급히 따라왔는지 발그스레한 우리의 볼이 참 사랑스러웠다고 할아버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산을 오르고 작은 몸을 손수레에 싣고 다니던 우리가 시간이 점차 흘러 어린이집에 가야 할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어린이집이 아닌 종도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끈기 있게 스스로 헤쳐나가 보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그 후 7살이 되는 해, 할아버지의 마당을 넘어 어린이집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에게 종도 할아버지 집 마당은 마치 세상으로 향하는 디딤돌과 같은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종도 할아버지로부터 배움을 얻고 차츰차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도 할아버지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원래 종도 할아버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셨습니다. 그때도 아이들과 친구처럼 어울리는 인기 만점 선생님으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아이들과의 인연이 다시 찾아올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종도 할아버지의 삶에 갑자기 등장한 우리는 큰 행운이었는데요. 종도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그저 나이 많고 덩치 큰 친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가끔 종도 할아버지와 친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종도야, 김종도! 하고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버릇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종도 할아버지는 그 부름이 싫지 않습니다. 우리와 종도 할아버지는 둘도 없는 친구니까요. 함께 산을 오르고 연을 날리고 시간을 보낼 때면 종도 할아버지는 마치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작은 것에도 놀라고 즐거워하는 아이들만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받으면서요. 정월대보름날 우리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종도야, 너 집에 있냐? 하고 묻는데요. 친구와 정월 대보름날을 같이 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밥도 해먹고 호두를 까먹으며 장난을 치기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고 높이 뜬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과연 우리가 종도 할아버지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다큐멘터리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6시 34분. 여러분은 다큐멘터리 속 섬세한 시선을 따라가 보는 목요 다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큐멘터리는 지루하다는 편견은 넣어두고 계속해서 다큐멘터리 이야기 나눠보러 가볼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또 훌쩍 흘러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날이 다가왔는데요. 입학 기념으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 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매일 오르던 산도 오늘은 특별한데요. 정월 대보름날 우리와 할아버지가 빌었던 소원 기억나시나요? 소원이라 하면 엄청 대단한 걸 생각하곤 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 산 정상에 올라 할아버지와 맛있는 라면을 먹는 거였답니다. 원래 산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잖아요. 라면이 있기까지 기다리며 할아버지가 백초세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숫자 세다가 까먹었다 라며 장난을 칩니다. 겨우 100초를 다 세고 드디어 라면을 먹죠. 우리는 집에서 먹는 라면보다 훨씬 맛있다며 허겁지겁 라면을 해치우는데요. 아마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할아버지와 산에서 먹은 라면 맛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우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엿한 어린이가 된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주 늘어놓습니다. 그리곤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꺼내는데요. 할아버지 재밌는 거 없어? 나 심심해 라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점점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할아버지의 마당보다 훨씬 넓은 세상으로 말이죠. 내 마음속 우리가 흔들어 온 그네도 언젠가는 멈추겠지. 그네 위에 노을가루가 소복이 쌓인다. 당시 할아버지의 기록인데요.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시간의 흐름이 다른 우정이라 그래서인지 모순적이게도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우리와 할아버지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고 느껴졌습니다. 종도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점점 다른 세계로 가더라도 할아버지와의 시간과 추억은 아마 계속해서 간직할 거라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우리네 가족이 바삐 움직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웃 친구로 매일 마주하던 할아버지를 이제는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와 할아버지의 우정이 애틋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는 것이 세상의 순리인데요. 종도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별하는 연습을 종종 하곤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며 아이들이 나에게 큰 존재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치 제가 우리와 멀어지는 것처럼 아쉽고 울컥했는데요. 이젠 조금 멀어지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할 거라고 바라봅니다. 우리와 종도 할아버지가 넓고 푸른 바다로 여행을 떠나며 다큐멘터리는 끝이 나는데요. 바다 여행 장면에서 종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들려드리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운데요. 오늘 방송을 듣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도 함께 열어보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아마 다큐멘터리에서 얻은 감동의 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어떤 이는 나의 종도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고 친구라고 하는 게 귀여워 웃으며 보다가도 다큐멘터리가 끝날 쯤에는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는데요.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마음이 힘들 때 혹은 위로가 필요할 때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녁 방송 목요 다큐도 어느덧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큐멘터리 속 시선을 따라가 보는 목요 다큐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 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와 종도 할아버지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는 따뜻한 우정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휴먼 다큐는 그저 일상을 담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사람의 이야기를 담기에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세상 밖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 애정이 담겨서인지 휴먼 다큐를 보고 있으면 위로받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휴먼 다큐로 어린 시절 일요일 저녁을 책임지던 다큐 3일이 4월 6일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평범함이 건네는 위로가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 60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혹은 교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요 다큐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고 섬세한 시선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김소형, 모니터의 정유경, 제작과 진행의 저는 최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